358페이지요. 투자론에서 7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은 지렛대 효과 그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네 번째가 시간 가치. 이제 다섯 번째 거기 나오는 현금 흐름 측정이요. 현금 수지, 돈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영업 수지. 현금 들어오는 것은 가지고 있었을 때 돈 들어오는 영업 수지하고 팔았을 때 받는 지분 복귀액 두 가지요. 영업 수지는 가지고 있었을 때 영업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여기는 이제 계산 방법이 맨 먼저 가능 조소득, 순서 아셔야 되죠. 가능 조소득이요.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미회수금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더하고, 요 순서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고 나오면 여기가 유효 조소득. 그 다음에 뭐 뺍니까? 영업경비 빼고. 그러고 나오면 이제 순수익, 순영업수익, 순수익이요. 그 다음에요? 부채 서비스세. 그 다음 빼고 나면은 세전수지. 그 다음에요? 영업소득세 빼고 나면은 세후수지. 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조소득은 단위가격 곱하기 단위수. 단위가격이란 말은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실당 얼마. 요 놈에다가. 그 다음에 단위수. 예를 들어서 한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받는데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전체 평수 곱하면 되겠죠. 또는 한 실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래요. 근데 100실이래요. 그럼 1000만원 곱하기 100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격 평당 가격 또는 실당 가격 또는 아니면 제곱미터당 가격. 그럼에다가 단위수 곱하면 전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못 받은 돈, 미회수금. 이런 건물지 임대사업합니다. 요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못 받은 돈 있을까 없을까? 작년도 요 질문 나왔었네요. 미회수금. 그러니까 욕한 지금 빌려줬는데 조직폭력부한테 빌려줬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이쪽에 들어가죠. 공실 및 불량부채 및 미회수금. 회수 불가능한 임대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란 말은 이쪽은 기타요. 기타란 말은 본래적인 목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건물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영업에 잡수입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같으면 지하 주차장 임대수익 같은 거 또는 여기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건물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옥상에다가 광고탑 세웠대요. 돈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기타란 말은 영업 외의 잡수입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목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영업에 잡수입이 있었어요. 영업 외의 수입, 생각지도 않은 수입 더하고요. 그러고 나오는 게 유효 조수득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조소득 같은 앞에 사실 뭐가 빠졌습니까? 최대란 말이 지금 빠졌죠. 이게 가능조소득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죠.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총매출액은 요걸 주로 많이 나타나요. 유효 조소득은 총매출액.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과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하고 포함 안 되는 거 구별을 하셔야 되죠. 포함되는 게 뭐가 있죠? 네가 말하세요. 그 뜻이죠. 조세. 그 다음에 소멸성 보험료. 이거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유지와 관련한 이런 비용들요. 그 다음에 부가사용료. 각종 부가사용이라든가 공익비. 이런 것들요. 각종 공익비요. 그래서 부가사용 공익비의 차이점은 부가사용 내가 쓴 만큼 나오는 거죠. 전기요금 같은 가스요금 같은 거. 부가사용이란 말은 전유 부분 내가 쓴 만큼. 글자 그대로 부가란 말 뜻이 뭡니까? 부가란 말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죠. 사용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면 여기에 속하는 거죠. 2층이 전기를 많이 쓰면 우리 층만 전기요금 많이 내겠죠. 아래층은 관계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전유 부분. 아파트 현금은 안쪽에서 나오는 돈들은 전부 다 이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비란 말은 공공이 같이 쓰는 비용. 이게 공익비. 공익비 같으면 이제 공유 부분 같이 쓰는 거 있죠. 아파트 승강요금 공동으로 엠브레이라는 거 맞죠? 엘리베이터 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포함되죠.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고비 여기 포함되겠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포함되는 거하고 안 되는 것 좀 구별하시는데 포함되는 7가지 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포함이 안 되는 것은요. 얘 같으면은 영업소득세 밑에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영업소득세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 파트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100% 나옵니다. 요거 문제 안 내면 문제 내는 사람 아침부터 요거 합시다. 미친 X. 반드시 나오니까. 꼭 나옵니다. 지난번 모의고사 요거 나왔었죠? 근데 월인지 연인지 좀 잘 구별하셔야 되죠. 지난번 모의고사 문제도.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재산세 같은 거 여기서
빼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도 세금 같은 거. 그래서 영업소득세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부채 서비스가 아래에서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부채 서비스세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반드시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요걸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재 그거 써져 있어요. 자, 순서로 보시면은 거기 지금 그저 359페이지 그 박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매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 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어디 가냐면은 자 봐볼까요? 보자면은 거기 두 번째 공실 및 불량부채. 그래서 대부분 여론 소득은 전부 다 1년 단위로 따지는 거죠. 1년. 그러니까 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지난번처럼 매월 얼마 나온다 그러면 곱하기 11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연호 나오니까. 언제든지 유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기타 소득, 주차장, 임대료, 뭐 세탁기, 에어컨 사용 쭉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본래적인 목적을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오는 영업의 잡수입.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구내시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슈퍼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영업의 잡수입이 되는 거죠. 주차장 임대 수입 같은 거. 지난번에 그래서 아산병원 얘기했었죠. 아산병원 가면은 주차장 임대료 많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돈 내는 거. 그건 전부 다 영업의 잡수입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영업경비 보면 네 번째 영업경비 니은번에 보시면은 영업경비가 기억번에 포함되는 것 포함 안 되는 것. 그래서 영업경비를 다른 말로 운영경비라고 할 수도 있고 운영경비, 운용경비, 운영이나 운용이나 영업이나 같은 얘기. 영업경비, 운영경비, 운용경비 같은 얘기. 그래서 보시면 거기 감가상각비라든가 공실비 불량부채 안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채세법,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또는 어떤 보니까 소유적 급료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반드시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요. 공실비 불량부채는 위에서 빠져나가죠. 여기서 때문에 이미 또 빼면 두 번 빼면 안 될 거니까 여기 항목주로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 관계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되게 보자면 가능 조소 두 개 관계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일반적으로 요게 더 클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항상 작다는 얘기는 아니죠. 만일에 가능 조소득을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억 나왔다 가져가자고. 예를 들어서 공실불량부채가. 그 다음에 기타가 항상 10억만 될까 10억 이상 될 수 있을까요? 여기 20억 되는 게 혹시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조소득보다 유효 조소득이 대부분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작으라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그저 110억 나올 수도 있죠. 100억에서 10억 빼고 더하기 20억 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따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유효 조소득과 이 두 개의 관계는 언제든지 요 녀석이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경비는 단 1원이라도 빠져요, 안 빠져요? 반드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요 놈에서 빼고 남는 게 요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단 1원이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익은 절대로 유효 조소득보다 클 수가 없죠. 언제든지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하고 요 두 가지는요. 얘가 만일에 부채 서비스액인데 만일에 부채 서비스액이요. 요건 예를 들어서 100% 지분 투자합니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 지분 투자할 경우에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순수익하고 요 두 개 같은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부채가 있어야 빠지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어쩌니까 세전수혜보다 세후수가 더 작겠죠. 왜? 여기 어쩌면 영업소득세 빠져야 되니까. 근데 비과세라면 안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는 100% 꼭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 넘겨보실까요? 뒤로 넘기시면 두 번째 이제 지분복귀. 요거하고 비교의 상상형. 그러니까 아무튼 영업수지 계산 과정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문제가 나옵니다. 매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산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분복귀. 지분복귀이라는 말은 건물 팔았을 때 내 걸로 이제 돌아오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저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50억 분거 맞죠? 일단은. 근데 이때 100억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 돈 40억에다가 은행비 60억 얻어가지고 건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40억이고 부채가 60억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60억 가운데 제가 20억은 갚았다고 가정합시다. 원금은. 그럼 이거 하자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매도 가격. 맨 먼저는 제 매도 가격. 일단 팔았을 때 금액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놈에서는 항상 세전세로 나오면 언제든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언제든지 자기 자본 꼭 나옵니다. 세전세는 항상 자기 자본. 언제든지. 여기는 항상 지분 자본이요. 여기는 항상 자기 자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당연히 타인 자본이겠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유효소속 순수익은 언제든지 총자본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요. 그러니까 총자본은 요 두 개요. 요걸 더하면 맞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 유효조소득하고 순수익은 언제든지 총자본 총투자액에서 나옵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총자본 들어가면 항상 요이들 나와야 되고 유효조소득 순수익 나오면 언제든지 총자본 덜친다는 거지 여기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는 세전세후 나오면 언제든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항상 자기자본, 지분자본 나와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세전, 수시승수, 세후수승수, 세전수익률, 세후수익률. 아무튼 세전세후 나오면 언제든지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지분자본, 연결고리가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격. 자, 팔았습니다. 그걸 이제 팔고요. 여기 매도가격을 들어서 150억 주고 팔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 매도가 팔 때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매도 경비가 들어가겠죠? 여기 매도 경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목이 있어야 되겠죠? 수입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도 있을 거고. 자, 그거 이제 얼마 했다고 가져가자고요. 예를 들어서 매도 경비가 5억이라고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순 매도 가격. 여기 순 매도 가격도 이제 빚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빚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얘 같으면 얼마 포함됐어요?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상환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이제 미상환 저당 잔금. 안 갚은 돈 있을 수도 있죠. 미상환 저당 잔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얼마나 왔습니까? 40억 남았죠. 20억에서 지금 60억에서 20억 갚았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40억이 있겠죠. 얘가 지금 145억에서 지금 40억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세전 지분복귀 순서가요. 세금 포함해서 내 걸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돈. 여기 이제 105억 나왔겠죠. 그 다음에 못 빼야 되겠습니까? 요만큼 차익이 있으니까 저 혼자 꿀꺽 가면 안 되겠죠. 국가랑 나눠 먹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걸 자본이득세요.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본이득세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이득세 이제 빼야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세후 지분복귀. 세금 자본하고 내 걸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후 지분복귀액이 여기 같으면 이제 100억 나왔겠죠. 일단 요렇게. 근데 요 구성을 좀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2번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투자 시점. 제가 그 건물을 살 때 투자 시점에서는 이렇게요. 100억 주고 샀으니까 이 가운데 40억은 자기 자본. 그죠? 여기 자기 자본이요. 여기에다 40억.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전체가 지금 100억 중에서 내 것이 60억이고 40억이고 타인 자본 60억 이럴 때 구성됐습니다. 이래 썼을 때. 그 다음에 매도 시점. 팔았을 때. 또는 매각 시점이요. 이거 팔 때 자본 구성을 보자면 이제 약간 차이가 있겠죠. 매각 시점은 얼마 주고 팔았냐면 이제 150억 주고 팔았으니까 좀 더 크겠죠. 이 중에서 요거는 제 거 분명히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60억 가운데 제가 20억 갚았으니까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원금 상환 누계. 원리금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원금이 나와야 됩니다. 원금 상환 누계경. 여기 원금 상환 누계액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여기 지금 20억 갚았으니까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분 형성분. 내 몫이 만들어진다고는. 그래서 이거를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처음에는 제 것이 40억이고 은행 빚이 60억이었죠. 그래서 전체 100억 가운데 내 것이 40%고 은행 것이 60%였었으니까. 자 돈을 벌어가지고 5억 갚아봅시다. 그러면 제 돈은 얼마 됩니까? 45억 되고 은행 것은 55억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점점 내가 원금을 갚아감에 따라 내 몫이 점점 커져가는 거 아닌가요? 40%에서 45%. 또 갚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50억 되고 여기도 50억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원금을 점점 갚아 내 지분이 점점 더 쌓여간다는 얘기. 만들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요? 지분 형성분이라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습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이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0억. 그 다음에 이제 요 50억 가운데서 빠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빠져야 돼요. 두 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50억의 가치의 증가분이죠. 100억짜리 건물이 150억 됐으니까 50억이 증가됐으니까 가치의 증가분은 50억. 50억 가운데서 맨 먼저 5억은요. 이거 같으면 처음에 매도 경비. 요거 빠져야 되겠죠? 요거 빠지고 빠져야 되니까. 그 중에서 매도 경비요. 매도 경비 5억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이득세. 요거요. 5억 빠져야 되니까. 나머지 40억이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자본이득. 이게 가치의 증가분하고 자본이득은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여기에 자본이득이요. 여기 얼마입니까? 40억이죠. 그러면 결국 내 돈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여기 자기 자본 요거하고 그 다음에요. 또는 지분 자본 요거하고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 요렇게. 이게 결국 여기 세후 지분복귀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분 자본 내 거하고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 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내 지분이 현재 얼마였습니까? 처음에는 40억이었죠. 그 다음에 얼마 갚았습니까? 이게요?
아까 먼저 20억 갚았으니까. 원금 상환 누계액이 여기 20억.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얼마입니까? 여기 40억이니까. 그럼 다음 얼마 나옵니까? 정확히 딱 100억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저쪽에서 뭘 얘기한다면은, 그죠? 세후 지분복귀가 어떻게 구성됐다? 지지자. 요거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세후 지분복귀는 지분자본, 지분형성분, 자본이득. 요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여기는 반드시 원금 상환 누계액이지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아니죠. 요거 주의합시다. 요게 두 번째. 그러니까 원금 상환 누계액이 내 몫이 되는 거지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아니라는 얘기. 이자는 은행목 맞죠?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후 지분복귀를 어떻게 구성됐다? 지분자본, 지분형성분, 자본이득.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분형성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원금 상환 누계액이지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아니라 원금이라는 얘기. 흔히 원리금 나올 거니까. 여기 원리금에서 이자는 누구 몫이겠습니까? 은행 몫이겠죠? 그래서 원금만 내 몫이지 이자는 내 건 아니죠. 제가 그러면 20억만 갚았을까요? 20억보다 더 갚았을 거 아닙니까? 원금은 20억이자면 이자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 20억, 5억 갚을 수도 있죠. 이자는 은행 몫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금 상환 누계 나올 때 대부분 원리금이 나올 거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지분 복귀 계산할 때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지분 형성, 그죠? 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세후 지분 복귀액은 지분자본 처음에 들어간 돈하고, 그 내가 갚았던 원금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 지지자.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언제든지 원금 상환 누계액이 지분 형성분이지 원리금이 아니라는 얘기. 요 두 개만 잘 보시면 돼요. 요쪽에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거기 보면은 지금 매도 가격, 매도금이 쭉 나오죠. 순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쪽이 훨씬 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영업수익 계산과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실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어디 가냐면은 18번 보기 한 장 넘기시면요. 거기 지금은 365페이지 18번이 바로 그 문제. 18번 보시면 다음은 임대주택 1년간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인데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숫자와 말을 섞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맨 먼저 호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가능 호수가 지금 45. 그러면 2억 4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가능 조소득은 단위값이 지금 600만 원. 그 다음에 단위수가 65. 그 45 나왔으니까 4, 6, 24. 그럼 2억 4천 나오죠? 가능 조소득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 소득이 지금 60만 원 곱하기 60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45니까. 그럼 여기는 2억 4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실 및 불량분 있는가 보자고요. 자, 있으면 빼고 없으면 놔도 공실비는 10%요. 그럼 2억 4천에 10%니까 2,400.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요. 그 다음에 0.24요. 그 다음에 기타 있는가요? 기타 있으면 써주고 없으면 내버려 두고. 자, 뺍시다. 그럼 유효조소득은 얼마 나오죠? 1억 1,600? 그래서 2억 1,600. 2억 1,600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유효조소득이 2억 1,600. 그러면 영업경비 빼야 되겠죠? 영업경비가 얼마? 거기 운영경비. 운영경비가 지금 1,600인가요? 예. 왜 1,600 나왔을까요? 숫자 딱 맞춰줬죠. 2억 1,600이니까 여기 보니까 1,600 뺐습니다. 그러면 2억 나왔죠. 순수익 2억. 여기까지 나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 나왔습니까? 융자, 이자.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이니까 이자에다 뭐까지? 원금 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9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이니까 1억 1,000. 얘가 지금 1억 1,000 빠졌네요. 그러면 얼마요? 9천만 원. 세 전수지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소득세가 금방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네요. 영업소득세에 대해서 얼마 더 딱 나오면 금방 뺄 건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영업소득세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는 세전수지에서 순수익에서 대체충당금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자 빼는 거. 그죠? 처음에 그게 순수익 이놈에서 더하기 대체충당금 있으면 더하면 되고 없으면 놔두고 그 다음에 이자 마이너스 이자에 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있으면 빼고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 순수익 아까 얼마였죠? 2억. 그 다음에 이자액이 얼마? 2천만 원. 맞죠? 여기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1억 7천 나왔네요.
이게 이제 과표액이죠. 과세 기준에. 곱하기 세율이 얼마요? 30%. 그럼 0.3. 그러면 37에 20에다 2 올라가니까, 그죠? 5,100이구만요. 그죠? 그리고 여기 빼기요. 여기 이제 보니까 5,100. 한번 빼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죠? 맞죠? 그죠? 빼니까, 900에다가. 그러면 이제 3,900인가? 맞아요? 그럼 순서로 이제 쭉 가면, 뭐가 계산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지금 아침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원리금은 이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럼 원리금이 지금 여기가 1억 천이 얼마 되겠습니까? 9천만 원. 그래야 맞죠? 아유, 아침 잘 먹고 왔는데.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9천만 원. 그러고 뺀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오니까 1억 천. 그죠? 1억 천. 그래서 빼고 나니까. 그럼 5,900? 1억 천 5,100 빼니까. 여기는 뭐 5,900이요. 요렇게. 맞죠? 요 과정을 이제 쭉 지금 써가는 거니까. 하나씩 찾아갑시다. 그러면 먼저 유효 총소득은 2억 1,600이다. 요거. 맞죠? 여기 유효 조소득이니까. 1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영업소 지금 2억이다. 요거. 맞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반드시 숙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거 몇 번 해보시면 되니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전공사는 1억 1,000이다. 요거는 1억 1,000. 맞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5,100인데 그게 얼마나 왔습니까? 5천만 원.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번.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과정에서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 과정 문제.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별다른 말이 없음보다 1년 단위, 연 단위로 와야 되는데 만일에 월 단위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영업경비가 만일에 월 단위 나온다면 곱하기 10일 해주시라는 얘기. 맞죠? 대부분 수지액이, 수입액이, 수지액이 나오면 전부 다 소득액이 나오면 유량이니까 1회계 정도니까 1년을 따져야 되겠죠. 지난번 모의고사처럼 월로 딱 주잖아요. 근데 얼른 보시면서 월로 봤었는데 계산은 뭘로 하십니까? 연으로 하기가 쉽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과정 문제는 반드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말로 나오다 요 관계서로 어디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 잘 나올 거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공실률은 대부분 공실률은 5% 아니면 10% 줄 거고 그 다음에 공실 손익 상당을 액수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에 기간으로 줄 때도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 기간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0억 나왔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공실 손실 상당 기간이 2개월 상당. 그러면 120억은 12달이니까. 그러니까 100억에서 120억 고친 이유 금방 아시죠? 100억을 12개월 쪼개니까 안 되니까 얼른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율로 주거나 액수로 줬었는데 기간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요거 하나 주의하시자고요. 저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 4분기. 그러면 4, 4분기 때문에 1, 4분기면 3개월치 빼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또는 1, 4분기. 요리 줄 수도 있고. 문제를 쉽게 주자면 대부분 액수가 얼마다, 비율이 얼마다 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기간을 줄 수도 있으니까 경수를 좀 따져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죠? 요 과정만 쭉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 보시면은 영업수지 계산과정 문제하고 지분복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수지 계산과 문제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계산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말로 반드시 나오니까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65페이지는 이제 6번째 마지막 얘기예요. 결국에는 투자에서는 문제가 7문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지렛대효과는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죠. 지렛대효과 꼭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렛대효과, 두 번째는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은 엄청나게 위험하죠. 반드시 나오니까. 지렛대효과는 빠질 수가 있지만 위험과 수익은 절대로 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거의 안 빠집니다. 네 번째가 시간가치. 작년에도 문제 나왔었고 이번 모의고사 문제도 나왔었고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업수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 이제 타당성. 오늘 그걸 주로 이제 하려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도 계산 문제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란 말은 실행 가능성.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말하면 타당성은 여기는 수익성 따지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의 수익성을 따지는 문제. 여기 타당성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 책은 좀 이따 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려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년만 본다는 얘기죠. 1년치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 2년 이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비할인 방식. 할인 안 한다는 얘기. 1년치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비할인 방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요. 할인 방식. 2년 이상 된 것은 시간 가치 받아 이자 계산해라. 할인해라. 그래서 여기는 할인 방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할인 방식 종류하고 요 종류를 가지고 종종 물어봅니다. 그런데 비할인 방식 종류는 우리 교재만 하더라도 16가지가 나와요. 우리 교재만 16가지.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 대신에 할인 방식 종류가 딱 몇 가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지수법, 순환제 가치법,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현가란 말 들어가면 무슨 현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할인 방식이니까 딱 4개만요. 여기 들어가면서 맨 첫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일명 PI법. 그러니까 주로 시험에서는 다음 중에서 할인 방식에 속하는 것은 안 속하는 것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요. 요게 첫 번째, 일명 PI법. 두 번째는 순환제 가치법, NPV법이요. 여기에 순현가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부수익률법, IRR법이요. 여기가 바로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현가. 현가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이거니까. 요 4개밖에 없어요. 요거 기억하시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할인 방식. 그러니까 흔히 요로 나오는데요. 요 문제가 어디 갔냐면 기출문제 또 찾아갔겠죠. 뒤쪽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이냐면은 9번 문제인가? 그 문제가 6번 문제. 그러니까 다음 중에 할인 방식 찾아보세요. 그 찾는 문제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게 몇 번이냐면은 404페이지에 27번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404페이지. 404페이지 보시면은 27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그럼 비할인 방식 찾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비할인 방식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 나온 것만 해도 16가지 나오니까 못 외우니까 할인 방식 종류 4가지 외우자는 얘기. 거기 1번이 답이죠. 나머지 4개를 보면은 수익상지수법, 순현제가치법,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현가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할인 방식입니다. 그 4가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할인 방식이요.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왔죠? 1번이 답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문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순현제가치법은 비할인 방식이다. 그럼 틀렸다는 얘기. 내부수익법은 비할인 방식이 아니라 할인 방식 종류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가치 고려 안 하는 것이 바로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 우리 쪽에서는 어림셈법이요. 이 종류가 이제 어림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율분석법. 어림셈법도 안에 들어가면은 승수법 있고 수익률법 있었죠. 그 다음에 비율분석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전성 따지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성 따지는 거 2가지. 수익성 따지는 거 1가지. 그래서 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까지 따진 것은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 우리 DCF요. 그래서 할인, 그 다음에 현금, 수집법이요. 수집 분석법. 그 다음에 여기들은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1년만 따진 이유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정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어림셈법은 맨 첫 번째 치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유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은 일정 기간마다 꼬박꼬 나뉘는 소득이득이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한꺼번에 나는 자본이득이 있었죠. 요리 있었을 때 종류가 크게 봤을 때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었죠. 노란색은 소득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득들. 우리 건물 같으면 임대료, 월세 받는 게 전부 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 양도 차익.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오로지 뭐만 요거 하나만 따지고 맨 첫 번째 치 소득이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다 라고 유추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것이 맨 첫 해분, 맨 첫 번째요. 첫 해분의 소득이득. 요것만 고려합니다. 소득이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을 약간 풀어보자면 맨 첫 번째는 매기간이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맨 첫 번째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매년의 수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나오면 100% 틀렸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득 요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처분시, 양도차익, 자본이득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요. 여기들은 처분시 소득이요. 그래서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말뜻이. 그러니까 맨 첫 번째치 소득이 등 만 가지고 고려합니다. 그러면 매매차 양도책 팔았을 때 맨 끝에 가서 기 말에 또는 처분시 소득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것은 사업의 전기간, 모든 기간이요. 전기간의 모든 수지. 이게 하리는 것은 전기간의 모든 수를 전부 다 고려합니다. 그럼 모든 수가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있을까요? 뻔하잖아요. 여기는 전기간이니까 맨 먼저 항상 매년 매월 횟수 개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수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단위 고려할 거고, 그 다음에 자본에 고려한다는 다 이것도 고려한다는 얘기야. 자로 고려한다는 얘기야. 그 차이점이 여기는 매년이란 말 절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반드시 나와줘야 정상이겠죠. 논리적으로.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왜 맨 첫 번째 하나만 가지고 가고 이건 전부 다 할까요? 의미는 위에 같으면 매번 나오는 소득이 같으니까 틀리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지가 안정적,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이요. 수입과 지출이 매번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월급쟁이 연봉을 계산할 때 12달 전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 매달 똑같이 나오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수지가 안정적. 그러니까 수입도 안정적이고 지출도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기 변동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별로 안 받는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다? 거의 일정하니까. 맞죠? 수지가 안정적. 그런데 아래쪽은요. 수지가 안정적이 아니라 불안정적. 매번 나온 소득이 저보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순서로 봤을 때 여기는 항상 이거는 주로 소규모 사업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로 대규모 사업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수지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둔감한 사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또는 경기 변동에 탄력적, 비탄력적 꾸준하게 나오니까 경기가 좋아도 그만큼 나빠도 그만큼이니까 매번 일정하게 나오니까 굳이 12개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요 말이 나오면 좋은데 영업 경비가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거의 없는 사람 그 말이 바로 지출이 안정적이라는 뜻 아닌가? 맞죠? 매번 똑같으니까. 매번 나오는 것이 한 달에 10억씩 나온대요. 그럼 매달 10억씩 나오니까 굳이 12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만 하면 되냐? 꾸준히 똑같이 나오니까 안정적이고 평균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니까 말뜻이. 그죠? 그 다음에 순서를 봤을 때 이건 항상 먼저 합니다. 선. 그 다음에 요거를 대부분 어쩌면 나중에 하죠. 선, 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떤 걸 더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요렇게는 안 물어볼 거다. 그래서 요 사업은, 요 방식은 요거 하기 전에 예비적 분석 과정으로 이용된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 해봐가 돈 되면 요렇게 넘어오니까. 그래서 어림셈법 등은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의 예비적 분석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 가능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요놈에서 먼저 나올 수 있어서 맨 첫 번째는 요거 반드시 구별하시는 문제. 그러니까 할인 방식하고 비할인 방식 먼저 첫 번째 구별한 문제가 요거 구별한 문제. 그래서 요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걸 보지 마시고 요걸 보자는 얘기. 그래서 할인 방식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재 나오는 것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말 잘 봅시다. 요거를 종종 뱉을 수가 있으니까 수지가 안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래 놓고 순서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림셈법을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373페이지를 먼저 합니다. 할인 현금세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셈법을 먼저 하자고. 그래서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먼저 합니다. 일단 지우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이제 어림셈법이요. 그러고 보니까 어림셈법이라는 말은 글자가 어림잡아 눈대중 잡아서 따지는 방법이요. 룰 오브 썸이죠. 어림셈법. 요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또 2가지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승수법. 우리 승수법이란 말은, 승수란 말은 배수죠. 승수법은 어떻게? 소득분의 자본. 언제든지. 승수법은 항상 분모가 뭐가 됩니까? 소득 또는 수입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요? 여기가 자본 들어가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수치는 커야 좋을까요? 작아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수법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소득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본이 몇 배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들어가는 자본을 찾아오는 시간이 몇 년이다. 그래서 일명 자본 회수기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자본은 지금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소득 1억씩 나온대요. 100년 걸려요. 나 죽은 뒤에까지. 그러면 1년에 10억씩 나오면 10년 되겠죠.
1년에 100억씩 나오면 1년은 빼내겠죠. 그러니까 승수는 커야 좋습니다, 작아 좋습니다? 반드시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빠르다는 얘기니까. 맞죠? 이거 있을 거고. 그러나 이거하고 정반대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익률법. 그러니까 어림셈법, 비누성법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승수하고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수익률을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단순한 숫자 문제니까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익률법. 그러고 보니까 수익률법이란 말은 나눗셈입니다. 이번엔 뭐분의 뭐? 자본분의 소득. 그러니까 여기하고 정반대로 가죠. 여기는 분모가 자본.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소득. 이렇게요. 그러면 주어진 자본으로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은 클수록 클수록 좋습니다. 수익률이 10%보다는 20%도 나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무슨 관계? 서로 반대, 역수관계. 서로 분자분모가 뒤집어졌으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이번 시간에 반드시 알고 갑시다. 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분자가 기준입니까? 분모가 기준입니까? 분모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때 소득이 어떤 녀석? 요 녀석 들어갈 수가 있고 요거 들어갈 수가 있고 요거 들어갈 수가 있고 요 넷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요 놈이 들어가면은 초소득 승수라고 그러고 막 여기 들어가면은 순수익 승수, 여기 들어가면은 세전수지 승수, 막 여기 들어가면은 세후수지 승수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요게 전부. 요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승수가 뭐분의 뭐다? 소득분의 자본이다. 또는 수익분의 자본이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떤 녀석? 둘 중에 하나겠죠. 총자본 아니면은 지분자본 둘 중에 하나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소득 승수요.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란 말은 유효 저소득으로 총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말 뜻이. 그러면 이제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소득은 분모가 유효 저소득. 여기가 유효 저소득이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총자본. 전체 자본 들어가야 맞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니까. 요 두 개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나와야 되니까 언제든지. 총자본 들어가면 항상 저소득 아니면 순수익. 저소득 순수익 나오면은 그 다음에 유효 저소득 순수익 나오면 언제든지 총자본 들어가야지 지분자본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연결고로 이렇게 딱 맞게끔 돼 있으니까. 요 두 가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소득 승수요. 이번엔 순수익 승수. 그러니까 순수익으로 들어가는 총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얼마냐. 여기는 그러면 분모는요. 여기가 순수익 아니면 또는 순소득. 분자는요. 여기는 총자본.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자본 회수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순소득 승수는 총자본 회수기간, 지분자본 회수기간 언제든지 총자본. 지분자본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분 얘기 나오면은 세전세후. 세전세후 나오면 항상 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틀어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순수익 나오고 유효 저소득 나오면 언제든지 무슨 자본? 총자본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관계를 놓고 한번 또 따져볼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저소득 승수에 대해서 20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소득 승수 20보다 크다 작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왜요? 영업경비가 빠지니까. 그러면 둘 다 분자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유효 저소득하고 순수익 어떤 게 항상 큽니까? 언제든지 여기는 단 1원이라도 빠져야 되니까. 요 녀석보다 요 놈이 항상 더 커요 작아요? 100% 작으니까. 영업경비 1원이라도 빠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둘 다 분자가 동일한데 좋아요. 그럼 이게 분자를 다 100억 합시다. 둘 다 100억. 그러면 유효수 5억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5분의 20이니까 20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5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언제든지 작습니다. 절대로 클 수가 없죠. 이유 아시죠? 영업경비가 단 1원이라도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100% 빠져야 되니까 4억 9,999만 9,990 나올 수 있지만 5억은 안 나온다는 얘기. 언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항상 더 큽니다. 100%. 같을 수도 없어요.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가 단 1원이라도 빠지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때 영업경비를 다른 말로 필수적 경비라는 말 쓰는 거죠. 요 녀석은 반드시 빠지는데 요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부채 서비스액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내 돈 가지고 100% 투자하면 지분 투자하면 부채 없으니까 원리금 상환액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꼭 있습니까? 비과세 세금 안 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없을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서비스하고 요 두 가지는 필수적 경비가 아니라 임의적 경비라 말할 수도 있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영업경비는 반드시 나간다 안 나간다?
100% 나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문제 나왔던 문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효 저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반드시 작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순소득 승수는 지분자본 해수기간이 아니라 총자본 해수기간.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세전수지 승수요. 세전수지 승수. 그런 세전승수는 분모는 뭐가 하겠습니까? 세전수지. 분자는요? 지분자본. 여기는 반드시 자기자본이요. 또는 아니면 지분자본. 언제든지요. 여기는 세전수지. 언제든지요. 그래서 항상 분모가 뭐가 들어가서 무슨 승수라고 하자. 분모가 유효 저소득 들어가면 저소득 승수. 분모가 순수익 들어가면 순수익 승수 또는 순소득 승수.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우수 승수요. 그러면 세우수 승수도 여기는 분모는요. 뭐 들어가겠습니까? 세우수지.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또 역시 지분자본. 그래야 맞겠죠? 여기는 자기자본, 지분자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관계를 따지면 대부분 어쩝니까? 여기에 더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도 항상 크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소득세 빠지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개는 언제든지 여기도 항상 커야 됩니다. 언제든지 순소득 승수가 저소득수가 100% 큽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세전수지하고 세후승수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개 보자면은 세후승수가 더 크겠죠. 세금 빠져나가니까.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네 가지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요즘 하시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승수는 뭐분의 뭐다? 소득분의 자본. 그 다음에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총자본 아니면 지분자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전 세후 나오면 언제든지 지분자본, 나머지는 총자본. 이거 하나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면 373페이지 어림셈법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했으니까. 어림셈법은 승수법하고 승일법이 있다. 따라서 즉 여러 종류의 현금수를 승수 형태로 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익률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승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의 비율,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비 나오면 분자 분모, 분모가 되니까 수익이 분모, 투자액이 분자라는 뜻이죠. 수익 대비 그 다음에 투자액이니까 수익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 그러니까 수익이 분모, 소득이 분모, 투자액이 분자. 말 되죠? 지금 했던 말이 뭡니까? 소득분의 자본이다 또는 수익에 대한 투자액이다. 자본이나 투자액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분모가 소득 아니면 수익 들어갈 거고 분자는 투자액 아니면 자본액 또는 지출액, 총자본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빠르다는 얘기. 그리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 100억 들어가가지고 100년 동안 빼는 것보다는 10년에 빼고 5년에 빼는 거 훨씬 더 수익이 좋은 거 맞으니까. 맞죠?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순수익률 정반대. 그러니까 승수는 소득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자본에 대한 그 다음에 수익의 비율. 그러니까 분자모서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역수관계. 그러니까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작다는 얘기고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 정반대로 가니까. 맞죠? 만약에 승수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수익률도 100% 나오겠죠. 1을 뒤집어놔도 1분의 1이니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순수익비율로서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일단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림셈법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한 해 소득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웠던 것처럼 어림셈법, 비율소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치 소득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 말을 풀어가지고 맨 첫 번째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맨 첫 번째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매년 수익이 어쩌고 매년 소득이 어쩌고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맨 첫 번째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처분시 소득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 차익, 매매 차익, 환매 차익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말 뜻이. 그렇게 돼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림셈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까 화폐 시간가치 고리 안 하는 방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가자. 시간가치 고리하는 건 4개만 개가자는 얘기야. 수익성지수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란 말 나오면 전부 다 시간가치 고리하는 할인 방식이다. 그 나머지 전부 다 비할인 방식.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쓴대. 그리고 수익 발생이 안정적. 그러니까 왜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1년치만 가지고 할까요? 매번 수익 발생이 똑같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지가 안정적. 그 다음 두 번째는 소규모 이런 것들 좀. 그 다음에 순서로 봤을 때 어림셈법 비율을 먼저 쓰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좀 돈 될 것 같다. 그러면 자세하게 따져본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전체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승수법. 승수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분의 자본. 그래서 그 승수에서는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하죠? 초소득 들어가면 초소득 승수. 만약에 순수익 들어가면 순수익 승수. 세전수익 들어가면 세전수익 승수. 세후수익 들어가면 세후승수 요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초소득하고 순수익은 항상 자본이 무슨 자본? 총자본. 세전세후는 지분자본. 그러니까 세전세후는 항상 내 것. 나머지는 총자본. 딱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것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순서 순서에 주의하실 것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이는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자본 해수기가 아닌데 무슨 자본? 총자본. 거기 자본 해수기는 앞에다 슬쩍 뭘 쓰고 싶어요? 지분자본 해수기가 아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지분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뭐 나와야 돼요? 세전세후. 그죠? 근데 지분 얘기 나오는데 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분 얘기 나왔는데 총자본 해수기간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분자본. 지분 얘기 나오면은 세전수지, 세후수지, 아무튼 세전세후 나오면 항상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수익승수도 지분자본, 세전수익률도 지분자본. 세전세후 나오면 뭐든 전부 다 지분자본 관계된 거지 총자본 아니란 얘기. 언제든지요. 요거요. 그래서 두 번째 순수익승수를 주로만 쓰는데 자본 해수기가 있는데 총자본 해수기가 거기 총자 지금 빠졌죠. 그런데 총자본 해수기가 나오지 마이래 거기 지분자본 해수기가 나오면 틀렸다는 얘기. 언제든지요. 그래서 주로 지분을 잘 끼워 넣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맨 끝에 보시면은 자본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슨 자본? 총자본이지 지분자본 아니란 얘기. 거기 자본 해수기간만 써져 있죠. 그 앞에다 슬쩍 지분을 살짝 끼워 들어갑니다. 그럼 얼른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분 들어가면 틀렸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세전수지도 세전수지로 지분자본 해소하는 기간. 세후수지는 세후수지로 지분자본 해소하는 기간. 그러니까 공식 4개인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요거 하나만 정확히 갑시다. 언제든지 승수는 뭐분의 뭐? 소득분의 자본.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익률. 이건 정반대입니다. 요거 바꾸면 이제 또 나오겠죠? 요걸 바꾸면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은 8개인데 사실은 딱 하나밖에 아닌 거죠. 공식 8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승수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는 소득분의 자본. 그 다음에 분모가 뭐가 들어가면 무슨 승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승수는 자본 해수기가 아니다. 총자본 아니면 지분자본 둘 중에 하나다. 세전세후는 언제든지 지분자본, 나머지는 총자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이제 반대. 자본에 대한 소득의 비율.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분에 이게 항상 수익률은 항상 분모가 들어간 돈, 분자가 나온 돈이었으니까 들어간 돈은 자본에 대한 소득의 비율.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총자산 회전율. 우리가 저 뒤쪽에 나옵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뭐 분에 뭐겠습니까? 이거 바꾸면 되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분모가요. 총자본. 여기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유효조소득. 여기가 이제 총자본이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유효조소득.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같으면 총자본 수익률인데 총자본을 다른 말로 종합자본. 총이나 종합이나 같은 얘기니까. 총자본 수익률 또는 다른 말로 종합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환원율.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종합자본 수익률 또는 아니면 종합자본 환원율.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수익이란 말하고 환원이란 말은 분명히 틀립니다. 투자는 원칙은 돈 얘기 때문에 수익이란 말이 맞죠. 수익률이 맞죠. 근데 평가가면 이제 그때는 환원율이 맞는데 이제는 같이 쓰자고요. 저 같은 힘없는 학원 강사 떠들어 누가 안 알아주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총 자본 수익률이 맞죠. 근데 대부분 여기다 뭐라 씁니까? 자본 환원율, 환원이란 말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익 방식 하면 환원율은 수익성 지수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우리 저 뒤에 가면 수익 방식 가면은요. 그럼 이거는 뭐분에 뭐겠습니까? 분모가 총자본율,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순수익, 순소득율. 그렇기 때문에 순소득 순수 역수는 바로 뭡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입니다. 또는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또는 세전 수익률. 근데 주로 쓰는 것이 지분 배당률을 많이 써요.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수익률, 일단 이렇게.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배당과 수익은 틀립니다. 우리가 소득률하고 수익률은 같은 말이 아니죠. 수익률이란 말이 일정 기간인데 2년 이상을 따지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소득률은 1년을 따지는데 일단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아니면 지분 수익률 또는 세전 수익률 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번에 분모는 뭐겠습니까? 또 지분 얘기 나왔으니까 항상 뭐 나와야 돼요? 세전세후. 여기는 세전수죠. 세전수지. 그 다음에, 그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자본. 그죠? 항상요. 자기자본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세전수지.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지리대 효과를 이렇게 하는 거. 지리대 효과는 자기자본의 세전수지. 맞죠? 이거 정반대로 바꾼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후수익률이요. 그러면 세후수익률은 역시 분모는 또 뭐겠습니까? 세전세후 나왔으니까 자기자본 분모는. 언제되기는 자기자본이요. 아니면 또는 지분자본. 자기자본 나올 거고. 그 다음 분자는요. 세후수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8가지 공식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간단한 산수 문제 나오니까 숫자 써주고 한번 더 쌤빼서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아니면 말로 나온다. 요 비교를 주로 이제 말로 이제 물어볼 거니까. 어찌됐든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옵니다. 자, 봅시다. 보다 보면 수익률이란 말은 여러 종류의 현금수를 수익률 형태로 표시하는 것은 수익률을 높을수록, 수익률은 자본에 대한 소득의 비율이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거 맞으니까. 그래서 승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요. 또는 종합자본 수익률,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바로 뭡니까? 총자본이죠. 총투자액, 총자본, 똑같은 얘기니까. 또는 부동산 구입액, 투자액, 같은 얘기니까. 전체 액수니까. 말을 바꿔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의 비율이다. 따라서 그건 뭐의 역수다? 종합자본 환원율, 총자본 수익률은 순수익 승수의 역수란 얘기. 말 되죠? 8가지 쭉 공동성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엔 지분배당률 또는 세전수익률 또는 지분수익률, 지분배당률, 세전수익률, 지분수익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후수익률.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8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때에 따로따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승수하고 수익률은 반대다. 그 다음에 승수는 뭐분의 뭐다? 소득분의 자본이다. 그러면 수익률은 자본분의 소득이다. 되죠? 그 다음에 승수법은 소득이 뭐 들어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한다. 그 자리에 가서 저소득 들어가면 저소득 승수, 분모에 가서 순수익 들어가면 순수익 승수, 분모에 세전수 들어가면 세전수 승수, 분모에 만약에 세후수 들어가면 세후수 승수.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는 요거 하나를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요놈 이해하면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놈에서 분모가 뭐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붙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 그러니까 일단 지금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영업수지 계산가중 문제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승수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꼭 아시자는 얘기. 어림세법에서 2가지. 승수는 뭐, 수익률은 뭐, 여기까지. 여기 왼쪽은 지우지 마시고 좀 쉬어갑시다.